또 만약 태블릿이 거짓말이야 하면은 이 국정농단이라는 것을 수사할 수 있는 동력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여러분 이게 어려운 얘기지만 꼭 아셔야 돼요. 국정농단은 범죄가 아니에요. 다른 것은 제가 이 영어 단어를 썼어요. 그렇지만 국정농단은 왜 안 썼는지 아십니까? 단어가 없기 때문이죠. 미국 형법에 국정농단 죄가 없어요. 여러분, 죄가 없으면 벌이 없다. 제형 법정주의는 현대 국가, 모든 국가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no crime, no penalty 원칙을 무너뜨리면 권력 있으면 사람 마구 죽일 수 있어요. 강간할 수 있고. 여러분, 제형 법정주의는 죄 지은 사람한테만 벌 주는 거거든요. 제형 법정주의에 맞추려면 국정농단이라는 범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국정농단이라는 범죄가 없고 그냥 국민정서법에 의해서 태블릿으로 대통령을 이렇게 좌지우지했다. 이런 정서에 따라서 이 국정농단과 탄핵 국면을 끌고 가다 보니까 처음에 원천이 돼. 대통령도 속였던 그 태블릿에 대해서 그거 아니었어라는 거를 검찰이 고백을 못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에 엄청난 수치죠. 거기다가 그걸로 사람을 집어넣어요. 야, 전 세계 문명국에 이런 나라 있어요? 이거 정말 세상 벌이 없으면 천벌 받아야 될 일 아닙니까? 태블릿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은 대통령을 국가 통수권자, 국군 통수권자, 외교 수반 속인 거예요. 그런 반역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형사소송법으로 먹고 사는 검사들이 형사소송법의 핵심적인 원칙을 다 어겼어요. 국정농단이라는 것이 형법전에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형법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가령 제가 아까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것은 형법의 증거예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너무 큰일이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 이것은 형법, 감옥에 쳐넣을 때 그렇다 이런 거고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민법은 beyond reasonable doubt 이 증거만 쓰지는 않아요. 이게 있으면 너무 확실하지만 민법 누가 돈을 줬다 말았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법적인 것을 할 때는 정황 증거도 써요. 그런 걸로 영어 단어로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convincing evidence 이런 말도 쓰고요. preponderance 이런 말도 쓰고. 근데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전문적인 것까지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를 쓰는 것이 형법이에요. 근데 민법은 정황 증거라든지 아니면은 좀 보조적인 증거도 쓰거든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게 이렇게 심각한 건데 이 태블릿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심지어 죽기도 했죠. 감옥에 가기도 하고 하는데 검사들이 입증도 안 해주거든요. 이게 진정한 굴욕입니다. 그래서 태블릿 관련된 쟁점에서 핵심은 이게 누구 거냐 이게 아니에요. 검사들이 왜 이걸 입증 안 해주고 사람을 집어넣나?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주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만 쓰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 무언가 물건을 이제 훔쳤어요. 예를 들어서 절도죄가 있어요. 절도죄가 어떻게 돼 있냐면 한국 법에는 단순 절도죄. 절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강도도 있고 그렇지만 절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 형법에서 예를 들어서 훔친 절도죄를 한번 봐요. 형법 329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절도죄는 이렇게 돼 있어요. 타인의 물건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329조 형법, 그러니까 타인의 재물 절취라고 할 때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타인이란 누군지, 재물이란, 타인이 남편은 타인이 되나? 그다음 재물은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에 있는 재물인가? 지적재산권은 재물인가?
절치라는 게 뭐야, 절치. 잠깐 쓰고 갖다 둔다는 뜻인가? 아니면 영구히 불법적으로 영득한다. 영구히 뭐 가진다. 이런 건가? 이거 단어 하나하나를 두고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국정농단죄라는 것은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여기 뭐 요소가 없어요. 뭘 국정농단죄라고 그래? 이게 없어요. 그런 것은 전 세계적으로 죄가 아니거든요. 이왕 전문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이런 이제 너무나 전문적인 얘기를 하면 괴로우신 분이 있겠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지금 국정농단이라는 것이 형법전에서 전혀 규정이 안 된다는 게 참 심각한 얘기거든요. 가령 이제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국제범죄, 국제인권 범죄에서 가장 큰 범죄가 3개가 있어요. 평화에 관한 범죄, 그다음 뭐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 3개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또 제노사이드라는 범죄가 있죠. 이 기본적으로 이 3가지, 평화에 관한 범죄라든지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 이 3가지는 세계 제2차 대전을 청산하면서 생긴 개념이에요. 근데 이 범죄를 가지고 그때 당시 일본에서 그 동경 재판을 했죠. 도쿄 코트라고 해서. 그리고 독일에서 니른베르크 재판을 했거든요. 그때 독일과 일본 측 변호인들이 가장 아주 힘을 주어서 주장을 했던 게, 아니, 평화에 반한 범죄,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 이런 범죄가 어딨냐? 니네가 지금 이겼다고 해서, 전승국이라고 해서 미소 영불이 어거지로 만들었잖아. 죄가 없으면 벌이 없는 것이 문명국의 원칙인데, 아무리 우리가 전범국이라고 하지만 이걸 어거지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지금 뒤집어 씌우냐, 뭐 이런 식으로 주장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제 복잡한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이게 이제 그 당시 루즈벨트, 뭐 스탈린, 처칠 등이 2차 대전을 하고 나서 전쟁이 승리를 했어요. 근데 다시는 이 전쟁을 이제 재발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좀 따지자, 법적으로 따지자, 이렇게 생각해서 만든 것이 재판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뭐 다 세워놓고 총 쏴서 죽여도 누구도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국제사회가 이것들을 좀 범죄로 만들어서 좀 변호사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재판을 해가지고 좀 전범을 남겨보자, 좀 사례를 남겨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만든 것이 국제재판인데, 그걸 전환기정이, 제가 하고 있는 전환기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겁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그 전쟁을 청산하기 위해서 만든 범죄지만, 국제사회가 1990년대에 만들었던 그 국제형사재판소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2000년대에 이제 완전히 정립이 됐죠. 이 ICC, 국제형사재판소라는 것이 이런 이제 범죄, 평화에 반한 죄, 뭐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 이런 것들을 전부 그 로마 조약 속에 갖고 들어왔는데, 그때 이 Crimes Against Peace라고 하는 평화에 반한 범죄, 전쟁을 일으키는 범죄에 대해서 Aggression이라는 이 침략 범죄로 이름을 바꿨어요. 바꾸는데, 그러면은 뭘 침략 범죄라고 불러야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끝도 없이 논의를 하느라고 아직까지도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 세계 누구라도 이 침략 범죄, 어그레션이라는 범죄로 소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어떤 범죄 하나를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국제사회도 그렇고, 국제사회보다 각 나라들은 더 힘들어요. 이거는 이제 범죄야 라고 하는 건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근데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범죄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특별법, 그 특별법을 만들었죠. 국정농단 특별법. 제목만 해도 이미 제목 자체가 위헌이에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제목 자체가 위법이에요. 기본적으로 최순실 씨는 개명을 했는데 왜 개명한 최서원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이 말 자체가 위헌이에요.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한테 적용을 시켜야죠. 공무원이 뭐 농단하는 게 민간인이 하는 것보다 적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정권에서 하고 있는 공무원이 공무를 하면서 하는 국정농단이 정말로 심각한 거죠. 이 문제, 이 민간인이냐, 아니면은 뭐 정책가나 그 공인이냐, 이런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 제목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이 태블릿이라는 요물 하나로 우리 사회가 한국이 지난 70년 동안 발전시킨 기본권 또는 인권 이슈를 완전히 녹여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지금은 어이없게도 조국 전 장관 사태에 지금 제가 하는 말 비슷한 거를 좌파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이 최서원 씨, 최순실 씨 사건에 비하면 정말 뭐 거의 정말 세 발의 피라고 해야 되나. 그때 그 조국 장관은 공무원이었잖아요. 공무원 입장이었잖아요. 당연히 조사를 해야죠. 제가 보기에 이건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가 있지만 태블릿이 정말 문제인 것은 대통령을 속인 것, 그리고 국정농단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형벌을 만들어낸 거. 법을 만들어서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대통령을 감옥에 넣거나 정말 반문명, 야만의 시대를 연 것. 사실은 한국 검찰을, 위상을 바닥까지 떨어뜨린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검찰이 언제 이것을 설명을 할까?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님은 검찰이 친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태블릿 문제를 제가 지금 하듯이 제기하지 않았나요? 왜 박근혜 대통령 형사 재판을 담당했던 사실은 가장 중요한 주임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님께서 태블릿 문제에 대해서 이토록 미온적으로, 이토록 정말 그야말로 메일 프랙티스라고 그러죠. 미국 법에서는. 잘못된 변론, 계획, 태블릿을 거의 덮어주지 않았습니까? 기껏 도태우 변호사님이 정말 고생 1년 넘게 주장을 해서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포렌식을 받아냈어요. 저는 그 포렌식 자료를 받아보고서는 한 달 정도 들여다봤어요. 저는 답이 다 나오더라고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 검사는 다 알고 있다. 그냥 검사가 그냥 고백만 하면 된다. 지금 윤석열 그 검찰총장과 또 이때 그 국정농단 수사를 했던 분들이 역으로 이 정권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이 원죄로부터 벗어나려면 태블릿 문제에 대해서 표백을 해주셔야 됩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야 돼요. 진실하게 말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태블릿 문제에 대한 제 의견은 여기에서 정리를 하면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위해서 썼는지 모르지만 그 편지 그 내장이 다 공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이 세상에 내보내 주셨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 놀라운 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 떠나서 거대 야당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거대 야당. 뭐 미래한국당이니 자유한국당이니 우리공화당이니 그런 단어 안 쓰시고 거대 야당, 거대 야당. 여러분 이 거대 야당을 만드는 법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좀 정리하면서 끝내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미래통합당 통합이 왜 생겼습니까? 제가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통합이 생긴 이유는 지난번 선거 때 이 자익 정권을 부른 유승민, 안철수, 그 당시에 문재인 41, 나머지 합하면 뭐 50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지금 한교안, 안철수, 유승민이 합하면 지금 이 정권 끝낼 수 있다. 통합하자. 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통합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처구니 없이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가 통합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갈 곳을 잃은 한국 좌익들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다 들어오고 있어요. 주석파들. 주석파들도 핵심 그룹은 살짝 숨었지만 자신들의 명령이 통할 수 있는, 제가 말했지만 연날리기를 할 때 어느 순간 가보면 자기들에게 올 수 있게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많이 지금 진출시켰거든요. 김근식 씨는 뭐 김영한 라인은 분명히 아니지만은 범주사파거든요. 근데 김영한 라인에 속하는 사람들도 지금 공천을 받았죠. 신보라도 받았고 뭐 여러 사람 지금 경선 중에 있어요. 가령 지금 미래한국당에 그 원서를 낸 이광백 씨 이런 사람들은 다 같은 라인이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 통합판이라는 것이 거대 야당 만드는 판이 아니라 거대 여당 만드는 판인데요. 이대로 간다면 진정으로 중요한 1948년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지키는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거대 여당 만들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김영호 공관위장 나가시라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의 기도가 통했어요. 나가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진짜 거대 여당이 아니라 거대 야당 만드는 법 저희가 한 번만 확인하고 오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구는 반민주당, 반문연대, 반더불어민주당 연대, 반정의당 연대 하셔야죠. 반민주 연대 하셔야죠. 왜냐하면은 일단 지역구는 잘못 들어갔다가는 뭐 좌파가 완전히 들어오기 때문에 연대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호락호락 내주면 안 되죠. 공천위원회에 계속 문제제기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주사파 입김이 막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특히 뭐 파주, 갑, 신보라 어떻게 이걸 그대로 둡니까? 뭐 송파, 병, 김근식?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렇다면 몇 개 지역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념 문제제기를 하면서 견제에 들어가야죠. 선거 직전까지 들어가야죠. 그렇게 해서 주사파와 싸우면서 동시에 반민주당 연대를 하고요. 여러분 비례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 표를 통해서. 비례라는 것은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요. 예전에는 그냥 뭐 같았지만 지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전략을 확실하게 세워야 되거든요. 당을 하나 만들어 갖고는 이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지금 민주당도 당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비례를 위한 당을. 정의당이 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지금 민주당에서 자기들도 결국은 승복을 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제도입니다, 원래. 여러분, 게리맨더링이라고 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아실 텐데, 게리맨더링하고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의 그런
위헌적인 법률을 만들어서 지금 자충수를 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저희가 이 법을 폐지하도록 하는데 실패했다면 그 결과를 활용을 해야겠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연동형은 아니고 준연동형인데 어쨌든 처음에 이 연동형 비례제를 이 범좌파 민주당 계열에서 만들 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난번 새누리당이 33.5% 받았는데 연동형을 적용하면 122석이 109석으로 내려가죠. 갑자기 13석을 그냥 잃어버려요.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에서 106석 가만히 있다가 그냥 몇 석을 잃습니까? 17석을 잃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법이 이상한 법입니까? 근데 정의당은 6석이었는데 15석, 갑자기 2배 이상. 말이 됩니까, 이게? 6석에서 15석, 똑같은 퍼센테이지인데 정의당은 갑자기 9석을 그냥 공짜로 받는 거죠. 그래서 만든 게 이 준연동형 비례제예요. 지금은 이 퍼센테이지가 조금 달라져요. 지금은 이제 캡을 씌웠기 때문에. 근데 얼추 이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국회의원 몇 개 더 갖고 가겠다고 이제 이런 황당한 법을 만들었는데 덕분에 이제 저희도 뭐 통합당이 보수 통합이라 하더라도 근데 하나만 갖고는 안 되겠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미래통합당도 미래한국당을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비례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좀 특수를 활용해서 범태극기 선거연대를 하자. 지금 뭐 김문수, 정강훈, 조원진 말고도 또 여러분들이 이 태극기 선거연대에 들어오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어떤 분들이 이제 조정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이제 지금부터 숙제지만은 저는 다들 애국자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는 이제 우파끼리 싸우는 걸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백모 박성현 선생님이나 변희재 씨나 참 귀하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안정권 씨나 뭐 김상진 선생님 같은 분들도 다 존중을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알게 모르게 막 알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종종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공감 능력의 부족인 것도 있고 사람이 각자 영역이 다르다. 말하자면 체급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역이 다르다. 이거를 인정 못하는 것이 아닌가. 가령 이제 저하고 다른 사람 다 견해가 같지 않은데 저는 이제 안정권 씨 학력 얘기를 할 때 저는 왜 저걸 얘기하지? 계속 그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학력 때문에 좀 마음이 힘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뭐 그러니까 대학 안 나왔는데 나왔다고 하시는 분인데 알면서도 그냥 눈 깜빡깜빡 해드리거든요. 저는 뭐 학위를 위주한다, 뭐 표절을 한다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지만 그런 이제 지식 세계가 아닌데 우리가 지금 군인인데요. 군인이고 전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머리로 하고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몸으로 하잖아요. 각 영역에서 진짜 참 고생하시는 분들을 조금만 너그럽게 보시면 안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걸 하고 계시니까 뭐 광주에 가서 정권 비판을 하는 거 이런 거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조금만 너그럽게 좀 봐주시고 범태극기 선거연대에 조금 마음을 풀어서 이렇게 선거를 하면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거대 여당이 아니라 거대 야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도 좀 하고 마음 편하게 좀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여전히 매우 공부해야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됐어요. 탄핵 3년. 저는 이 탄핵이 최순실 씨하고 그다지 큰 관련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팬데믹. 한 세대가 공산주의에 물들었고 그 세대가 이 나라의 본질을 바꾸려고 했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팬데믹 관련돼서 생각나는 사람이 그 제 오랜 친구인 김성욱 기자예요. 김성욱 기자는 최근에는 아예 현실의 관여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당신이 거의 예언자가 되지 않았느냐. 옛날에 대한민국 적화 보고서 쓰고 북한을 선점하라도 쓰고 이거 다 예언을 하고 예견을 하고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됐는데 왜 조용히 있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북한을 선점하라 저 책은 제가 출판했기 때문에 저도 항상 이제 지난 20년 내내 이런 사태를 경고를 했었죠. 그런데 저는 김성욱 기자한테 그랬어요. 이제 진짜 어떤 면에서는 당신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많이 지쳐 있는 거죠. 야, 이거 뭐 가도 안 된다. 지금 저는 최근에 이제 미래통합당의 공천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야, 뭐 결국은 진짜 주사파의 시대가 열리는 거야? 야, 진짜 김영환의 시대가 또 오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 우리 후손들이 정말로 이 삼천리 방박곡곡에 김일성 동상을 세우고 살아야 되나? 이 악마의 동상, 중국처럼 모택동 동상을 세운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헌법을 먼저 지켜야 됩니다. 헌법. 지금 원포인트 개헌 정말 웃기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헌법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갑자기 얼렁뚱땅 원포인트 개헌. 여러분,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이거 바꾸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여러분, 미국하고 영국은 거의 한 식구거든요. 그런데 영국하고 미국하고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달라요.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모두 길은 영국식으로 하자. 뭐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 다니는 거. 자동차 이제 핸들 다 바꾸자. 여러분 이거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일본도 지금 우리랑 핸들 위치가 다르잖아요.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사실 내각제 대통령제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걸 정말 쉽게 몇 사람이 자기 뜻대로 막 바꾼대요. 아, 정말 제발 좀 무식한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주사파와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냥 무식하다. 그냥 저렇게까지 무식하나. 무식한 사람들이 힘을 가지니까 정말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국회에 들어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대 야당 만드는 법. 저는 태극기가 연대하고 하나가 되고 또 좋은 분들 많이 공천을 해서 리스트 잘 올리면 사람들이 뽑을 거예요. 저는 10%, 20%, 30%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꿈인가요? 제 얘기를 막 저를 따르라 이런 입장으로는 말을 못하지만 좀 참고를 해주시고 이번에 승리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블릿은 정말 이 사회에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온 요물이고 그리고 태블릿이 야기시킨 탄핵은 체제 탄핵이었고 가치 탄핵이었고 이념 탄핵이었어요. 이 모든 사태를 몰라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 팬데믹한 이 정말 거대한 좌익들의 시대를 다 내다보고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 십자가를 지면서 떠안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힘이 없으시죠. 자기 스스로 옥문을 깨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으시죠. 하지만 그분의 희생 덕분에 태극기 세력이 성장을 했어요. 그분의 희생 덕분에 이 나라가 어디까지 잘못됐는지 알게 됐고요. 그분의 희생 덕분에 저희가 이젠 좀 하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 야당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